구독, 좋아요. 예, 3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삼성 노조판 살생부가 나온 것인가? 삼성 노조, 삼성이 아닙니다. 삼성 노조의 블랙리스트. 보통은 이제 뭐 국가 권력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의 블랙리스트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 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반대로네요. 삼성 노조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죠. 노조 미가입 그런 삼성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삼성전자가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한 것인지 아예 노조에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난번에 이 삼성전자 이 최승호 초기업 노조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 추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검토하겠다. 노조발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딱 별도로 해가지고 해고시키겠다. 노조가 선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그 블랙리스트, 우리는 블랙리스트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블랙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서명, 성명, 사번이 있는데 노조 가입 여부가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 여부가 기재돼 있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아는 사람은 노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만들었다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게 노조 가입 여부가 이제 기재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최승호라는 저분이 우리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라든지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제 노조가 비노조원에 하는 대표적인 폐악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요죄에 해당이 돼요.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 이런 게 보통 대표적인 노조들의 어떤 강요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그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면 그 업무방해죄도 성립을 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는 보통 이제 위계와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위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계라는 건 허위 사실이나 이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위력이냐 아니냐. 위력으로는 그런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위력이라는 게 세력의 과시. 네네. 노조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그 존재만으로도 세력을 과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력의 과시로서의 위력으로 보고 형사처벌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또 벌금형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노조법 42조가 있습니다. 노조법 42조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 폭력 및 시설 점거는 금지돼 있고 그리고 안전보호시설 방해 금지나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데 지금 그 파업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런 물리적인 행위까지 나아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조항들은 노조법상의 처벌 조항들은 형사처벌 조항, 형법상의 처벌 조항과 별도로 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그런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려댄 그 주체는 확인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예,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발언,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좀 주요 주제로 다뤄봤는데 이
파업의 미참여자를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 우선 대상으로 그것도 삼겠다. 지금 저게 지금 최성호 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이거 이제 사측이 보통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건 노조가 해고를 뭐 우선으로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다가 사측의 권한을 침해한 데다가 사실은 이제 자기 동료 직원들을 해고시키는데 노조가 우선적으로 조건이 있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파업도 참여할지 여부도 근로자의 권한이고 자유이고 선택의 사항인데 그것도 강제를 한다. 자, 이러면 저는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나 일부 이제 이 최성호 위원장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런 단체 정도라면 이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노조라고 할 수 있는지 저 정도면 사실상 외피는 그냥 노조인데 일종의 사적인 어떤 특정 이익단체나 폭력 조직과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그 노조에 가입할 권리 그런 네. 자유가 헌법상에 보장이 되는 것만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도 헌법적으로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비노조원의 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는 거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평소 생각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뭐 민주노총에서 뭐 간첩단 사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우리가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처럼 뭐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지고 모든 걸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불순한 목적이 또 별도로 있다거나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격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선을 넘는다라는 거는 뭐 최소한의 노조와 관련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격한 말을 왜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최성호 위원장이란 사람은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만 있는 거냐 다른 말들도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체킹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조라는 것의 출발이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의도하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틈엔가 지금은 그게 뭐 약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마치 특수계급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지면서 뭐 정말 이 노조공화국, 노조천국인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이런 부자노조는 더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위법한 그런 행위도 스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는데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런 부분에서 소외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조를 인식하는 수준이 뭐냐?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최성호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해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본인이 노조를 잘 꾸려 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측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불참하는 사람들은 해고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고 혹시 노조가 만약 이런 명단까지 작성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자 완전 반근로자 조직이고 반근로자 인사들이죠. 흔히 말하는 대로 반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 한번 볼까요? 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 노조의 총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척결하겠다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또 다른 탐욕을 한번 볼까요? 삼성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회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만일 노조 요구대로 15%를 성과급으로 주면 전체 약 30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최대 45조 뭐 40조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40조에서 45조 45억도 아니고
450억도 말이 안 되지만 45조를 노조가 챙겨가겠다. 노조한테 45조를 달라고 하는 이 요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그 하이닉스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의 1인당 그 보너스 상여금이 13억 원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기사나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하이닉스가 그 상여 제한 폭이라는 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15%가 아닌 10%를 이제 그 상여금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1분기에 그런 영업이익을 보면 그것이 이제 그 4-1분기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다시 4로 곱하니까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77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 해가지고 다시 직원의 수로 나누니까 13억이 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분기의 영업이익이니까 그거는 그 아직은 그 지출이 돼야 될 비용이나 이런 게 후반에 갈수록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1분기의 영업이익에 곱하기 4를 하는 게 전체 1년치의 이익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투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설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노조가 여기에 그 B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인데 1인당 13억이라고 하니까 야 우리도 15% 해가지고 1인당 그러면 계산해 보면 6억 2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우리도 네. 6억 2천만 원 평균 6억 2천이니까 6억 예. 2천이 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6억 2천 받자 이렇게 막 이제 그 주장하고 좀 일종의 선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2, 3, 4분기에 투자나 지출이 예정돼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투자나 지출이 다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57조의 1분기 수익을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연 이제 수익이 나온다. 이런 거는 좀 노조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노조원들한테 더 잘 받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그 지금 와가지고 협상을 해서 아니면 총파업을 하고 돈 내놔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아직 뭐 2분기,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파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액수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맥락상 그거를 지금 현재 주장을 해가지고 춘투에 나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든 그리고 삼성전자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의 방안으로서 또 하이닉스도 해야 될 게 있을 것이고 뭐 삼성전자도 해야 될 게 있죠. 저는 뭐 단순히 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면 할 때도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호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하고 맞물린 거지. 그것을 오롯이 기업에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만 또 따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도 노력하고 뭐 그 역대 이런 뭐 지정을 떠나가지고 정부들이 계속 이제 애를 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치 그 자기들이 노조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해야 되니까 돈 내놔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저는 결국 이제 노조에 대한 비판의 지점, 특히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노조의 권리가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정도 예상되니까 45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45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부분 설명을 이미 드렸다는 거니까 추가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삼성노조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저런 삼성노조판 블랙리스트 같은 의혹 확인된 것은 블랙리스트 별개로 파업에 불참하면 우선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노조의 선언. 이건 완전히 강압적이고 무도한 노조의 행위인데 여기다가 문제는 이제 과도한 보상 요구죠. 적절한 보상이라고는 늘 필요하죠.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순환이 돼야 되고 근로자한테도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다만 이제 노조 경우에는 그간에 경영자들이 뭐 몇 억씩 성과급 가져가면 엄청나게 지탄하고 탐욕적이다 해서 욕을 했어요. 성과급은 필요합니다. 그 성과급이 적절하느냐. 기업이 그 순간순간 다 빨아먹으면 그 기업의 장기 미래는 꺾이게 돼 있으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은 무너지게 돼 있죠. 노조가 그런 역할에 지금 발을 담그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삼성 노조의 강압적인 파업 문제라든가 또 과도한 이제 보상 요구가 미칠 영향 이것도 이제 한국 경제나 다른 기업들에도 미칠 텐데 이 삼성의 내부에 미칠 장기적 영향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는 게 예. 조금 저는 거시적으로 보는 면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공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96학번인데 뭐 의대를 갈 수 있어도 서울대 공대를 가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다 의대로 전환이 됩니다. 의대로 전환이 되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대를 갔던 사람도 다시 의대 가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공대를 가면 의대 가는 거의 보상 체계보다 훨씬 뭐 형편없는 보상 체계를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런 직원들 특히 이공계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 제가 그거 자체를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의대 안 가고 뭐 공대 갔냐? 저도 사실은 평생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의 그런 기술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수익으로 또 나라에 세금도 내고 직원들도 이제 뭐 월급 잘 주고 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거죠. 선순환이고. 그런데 저는 그 어쨌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 논리라는 게 생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조가 가진 조직 논리가 과연 이게 정당한 조직 논리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그 기업의 노조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결국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부 다 그런 아주 그 기간 산업망으로서의 자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유무형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균형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범죄단체나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위법한 상황을 대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노조는 우리한테 오히려 해악만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삼성전자 노조도 이제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힘은 가지고 있는데 큰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노조의 그런 권리나 이런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강화되는 과정은 민주당의 그런 당세가 뭐 커지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쪼그라들면서 발생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또 국민의힘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이런 노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 나가야 될 게 필요하고 그 합리적인 선에서의 제한이 만약에 이런 그 노조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점이 많으면 그 제한 과정에서 결국 삼성전자 노조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예. 자, 장면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중동 문제, 이란 전쟁 얘기를 하다가 러시아, 스페인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폴란드, 헝가리 문제도 좀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사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에 요 사진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진. 지금 병사들하고 저 악수하고 있는 저 사진. 지금 레바논 남부에 지상전을 감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복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보겠는데 뭐 특수부대인지 자세히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친이란 무장단체 이 헤즈볼라를 향해서 우리는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 이스라엘 주요 언론도 일제히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종전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이스라엘군이 전쟁 재개에 착수를 했다 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4월 8일 이제 2주간의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주간의 휴전을 하면서 이란은 그때도 그 헤즈볼라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이란에 대한 거지 그게 헤즈볼라는 뭐 이란도 아니고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휴전이 일단은 그렇게 일응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휴전에서 이제 우리가 종전으로 가는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더 치열한 전쟁이 원래는 일어납니다. 일단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싸우진 않지만 헤즈볼라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도 종전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협상을 미국과 이란에서 했지만 거기서 타결이 났으면 좀 뜬금없이 그 헤즈볼라 공격하는 것도 약간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건데 원래 그 레바논 남부의 그 리타니 강 이남 쪽 여기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비무장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그 비무장지대로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의 남부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즈볼라가 쓰는 그 단거리 로켓이 뭐 카투사, 팔라크 이런 단거리 로켓들이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요 수단이 이런 단거리 로켓이에요. 단거리 로켓하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장거리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근데 중장거리 로켓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전면전으로 이게 좀 넘어갈까봐 헤즈볼라가 국경지대에서 4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그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란의 그 이스라엘의 북부의 민간지대를 보호하려면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그 레바논 북부의 한 40km 밖으로 이거를 밀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을 지금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그런 프록시 포스라고 해서 대리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예티 반군 뭐 또 저기 그 헤즈볼라 뭐 또 뭐 여러 하마스나 이렇게 있는데 근데 헤즈볼라가 그 중에 또 가장 강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란의 그 최고 선봉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또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그 일종의 제1전선, 선봉 전선을 꺾어 놓겠다 이란에 그거의 차원으로도 또 헤즈볼라를 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면전이 이 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라크가 뚫려 있어요. 네.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쪽이 전부 사실상 친미 정권화 돼가지고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가는 이 길목이 친미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회랑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좀 더 화끈하게 때릴 수 있는, 세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의 후방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더 격하게 이런 뭐 어떤 그 모족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른 장면을 알아볼까요? 이재명과 이스라엘의 갈등, 공방이 지금 연일 며칠째 계속이 됐죠.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게 이재명과 이스라엘 외교부라고 나와 있는데 트위터 X의 공방입니다.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일, 12일, 11일에만 해도 지금 몇 차례 지금 공방이 벌어졌어요. 11일 오전 8시 47분 이재명이 먼저 저 공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재명이 추가적인 공을 띄웠어요. 11일에는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가 참지를 않고 11일 오전에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가 나섰습니다. 그에 맞서서 또 이재명이 반박하는 저런 상황, 공방 내용이 시간대별로 그 내용과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상황 내용도 그렇고요. 한국과 이스라엘 64년의 수립 수교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재명이 도대체 이런 X를 왜 올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 다양한 각도로 이게 뭐 실리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 특히나 이란과 관련해서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그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그 아무리 뭐 검토를 해봐도 이거는 명백한 실수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백한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그 대한민국 정치계가 여야 관련 없이 그 깊은 뜻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깊은 뜻이 뭘까? 그러니까 어쨌든 납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영상은 지금 현재의 영상이 아니고, 그리고 저게 뭐 아이도 아니라 그러고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영상이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이기 성인. 때문에 그게 그 명백히 가짜 뉴스화 돼 버렸죠. 저 영상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활을 걸고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려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굉장히 뜬금없는 그림이니까. 게다가 이란이 시위자들한테 조준 사격으로 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밸런스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이런 X에 올린 글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필요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준이 아니죠. 그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교, 군사, 뭐 안보 이런 전반적인 힘이라는 게 있는 거고, 상호 존중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원래 그 전에도 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란까지는 쎄쎄했는데 이스라엘은 쎄쎄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쎄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왜 특별히 국익을 이거를 해하고 있는지 좀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안보상으로도 이 이스라엘과의 수교가 굉장히 중요했죠. 64년 동안 우방국으로서 중동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또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도 또 자유우방국으로서 한국의 위기 여러 가지 왔을 때 군사적으로 정보, 무기 이런 지원들을 했는데 이제 안보나 무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포함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부분에도 사실은 삼각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그 뭐 대표적으로 브롬이죠. 브롬이 이제 그 우리가 수입하는 브롬의 97.5%가 이스라엘산입니다.
그리고 브롬은 근본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주로 나기 때문에 네. 중동과의 관계를 각별히 잘 유지해야 될 또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라크나 이런 다른 아랍 나라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냐?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 사실 뭐 그 23년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그 어떤 그 친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일종의 그 내부 이간책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중동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돌리는 게 나머지 아랍권 국가들한테 잘 보이느냐? 또 그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롬이 이제 그 반도체의 식각 공정이라고 해서 이걸 깎아내는 공정에 쓰이는 아주 필수적인 소재거든요. 그 이제 제가 얼핏 보니까 판화 같은 걸 보면 그렇죠. 판화에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떠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이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작업을 함에 있어서 브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브롬이 그 공급이 안 되면 아예 반도체 공장이 서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브롬의 핵심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납득되지 않는 발언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우리가 유조선이 있고 석유가 와야 되고 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또 통과해서 와야죠. 하지만 원유는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가 뭐냐? 지금 그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미 미국의 걸프만으로 유조선들이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걸프만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석유가 훨씬 양질의 석유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석유가 좀 품질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정제 기술이 발달해 있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을 많이 선호했던 건데 근데 이미 그 아주 그 고급 양질의 석유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으로 이미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석유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대체제가 있는 그런 자재들이 있는 석유와 그리고 보름같이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끊으면 굉장히 좀 당장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과를 견주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란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런 그 X의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올릴 만한 그런 내용은 명백히 아니었다는 거죠. 자, 중동 타제의 두 가지 장면 한번 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좀 여쭤보고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를 가하고 미 군함 17척을 배치를 한 상황,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제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연락이 왔다. 협상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란은 매우 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붙입니다. 이란의 핵보유를 허용하는 일은 그렇다고 없을 것이다. 절대 불가사항이다. 핵폭이 없는 합의는 절대 불가하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의 요구, 협상하자 이런 요구 사항과 핵폭에 관련한 문제, 이게 이제 이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차원에서 이걸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예. 뭐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다 장기전으로 간다, 수렁에 빠졌다, 트럼프가 미국이 수렁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게 쟁점이라면 오히려 좀 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포기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란은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핵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지금 그런 핵 시설 같은 게 폭격을 받았고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핵 과학자들이 많이 공습을 받아서 그 사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인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건 구호만 지금 남은 거지. 지금 그 이 미국 이란전 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B2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또 핵시설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물리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특히 그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뭐 공습을 했는데 그거를 복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벙커버스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크래시 패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백린탄을 주 원료로 하는 폭탄이 추가로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네네네. 백린탄은 특징이 산소와 그 만나면 계속 탑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무너지고 차단돼 있는 상태를 복구를 하려 그러면 그 무너진 잔해를 다시 그 철거하고 어쨌든 그 기계나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면 다시 산소가 다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 타다가 산소가 없어져 가지고 그만 타고 있는 이 백린들이 추가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설 자체를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거고 그 크래시 패드가 실제 미국의 그런 군사 기술로 만들 때 이란과 북한을 전제해서 만들어낸 그런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의 핵 시설을 복구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복구가 안 돼. 아예 뭐 새로 뭐 어디 다시 땅굴 파가지고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또 언제든지 뭐 군사력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그 다시 뭐 뭘 만들어도 그거를 방어할 군사력도 없어요. 그럼 또 공습 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란은 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핵 포기 합의는 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이거든요.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이 아닌 거와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합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전의 1번 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이미 사라졌지만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거를 종전과 승리로 연결시키기가 약간 애매해져요.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어떻게든 나는 이란 전쟁을 했고 이란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고 이란 전쟁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선언이 이란의 핵 포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 이미 네가 이 핵 능력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포기 선언해. 그러면 완벽하게 100점짜리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승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란은 그러면 왜 그 말을 못 해주냐? 어차피 만들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이슬람 혁명 공화국이 유지가 됐던 그 핵심이 핵 개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란이 왜 제재를 받죠?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 개발 때문에 이란이라는 잠재성이 큰 나라가 국민들이 전부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무슨 무역이 안 되고 뭐 자원을 팔려고 해도 중국에 싸게 팔아야 되고 블랙마켓에서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란이 수십 년간 그런 경제 제재 속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그 이란 국민들이 살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핵 개발 때문이에요. 자, 핵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니 국민들 여러분이 좀 참아라. 이게 그동안의 논리예요. 그런데 핵 개발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했던 모든 그 국민들한테 그 강요되었던 그런 억압적인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럼 권력이나 체제의 운영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죠. 내가 미국이 압제를 가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은장도 하나 만들었어. 은장도 하나 만들게. 은장도 하나 만드는데 너희들은 좀 뭐 하루 세끼 먹을 거 좀 두 끼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해도 좀 버텨줘 해서 은장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만 만들어진 은장도를. 근데 너 은장도를 그 포기해, 스스로 버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은장도는 버렸어.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제재 받아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 당신이 힘들어도 버텨라는 그 논리 구조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란은 개방해야 되고, 이란은 무역해야 되고, 이란은 또 교육하고 그동안에 있던 많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장치들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그러겠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이 이 핵 포기를, 이미 그 핵을 만들 능력도 사라졌고 핵을 실제로 만들어진 그 시설을 보호할 방어 능력도 사라졌지만 그 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정치 상황 때문에 이 핵 포기라는 선언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핵 포기 선언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첫날 지도부가 46명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차차 이제 승진해 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 나가지만 적어도 이런 그 압제나 이런 또 어떤 어젠다, 공유하는 어젠다의 그 농도는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뭐 협상 실무에서는 언더테이블로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새롭게 이제 그 어떤 들어서고 있는 지도부나 지도 세력에 대한 그런 안전 보장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핵 포기 선언은 이란이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뭐 정권을 잡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이란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란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핵을 만든다는 그 교리로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슬람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우리는 이란 핵을 만들 거야라는 그 교리로 잡고 있고, 마찬가지죠. 그걸 똑같이 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핵 포기 선언이 이어지면 저는 그 이란의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사실 질문을 하신 건 아닌데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셸 박스틸 의원이 지금 주한 미 대사로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가 조금 찾아봤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역대 주한 미 대사 중에 유일한 순수 정치인 출신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직업 관료, 외교관, 안보 관련한 뭐 관료, 그리고 군인, 이런 사람들이 왔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온 사례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게 제임스 레이니 대사, 학자예요. 클린턴 정부 때. 그리고 마크 리퍼트, 이 사람은 상원의 보좌관이었어요. 그건 오바마 정부 때. 그리고 뭐 레이건 때 리처드 워크, 이 사람도 학자 출신인데, 저 순수한 선출직 정치인 출신의 그런 그 주한미 대사가 부임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딥스테이트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스케줄 F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 F가 뭐냐면 직업 공무원 또 해고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들어왔다가 오바마 때 폐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선출되면서 그 첫날 했던 수많은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스케줄 F를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관료와 선출직 정치인과 또는 선출직 정치인이 임명한 관료와 여기에 대한 불신과 견제가 굉장히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순수한 정치인 출신 이런 분을 이제 그 주한 미 대사로 부임을 시켰다는 거는 사실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신임, 트럼프의 신임이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그 한미 관계의 정무 라인이라는 게 복원이 되는 기회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한미 대사가 안보나 또는 군사 요쪽으로만 집중이 되면서 그 안보 군사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치의 전체의 정무는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고 특수 분야고, 특히 그 안보 군사 분야는 특징적인 게 그 인맥 라인이 굉장히 폐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나 이런 구조가 사실 그 확장성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폐쇄 라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 정치인 출신의 그런 미 대사가 임명이 되면 좀 당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 정무 라인을 보편성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제와 상관없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을 보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주제와 관련돼 있기도 한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 선진화라는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삼전 주식도 없으면서 무슨 삼전 운운하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잘 정확하게 사람을 찍지는 않았어요. 댓글을 쓰신 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이 없다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요 패널분한테나 저한테 한 건지,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 선진화 씨는 아십니까? 근데 삼전 주식 없으면서 그러니까 선진화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을 뱉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논의를 할 수 있냐, 이 문제에 아주 유치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태원 사건이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태원에 살기 때문에 또는 세월호 살기 때문에 또는 이태원 사건 때 그 피해자, 희생자가 내 가족이거나 내 뭐 동생이거나 친인척이기 때문에, 또는 세월호에서 죽어간 우리 아이들과 그 당사자들이 죽은 사망자들이 내 형제이거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친인척도 아니고 진도에 살지도 않고 이태원에 살지도 않지만 그 문제를 다뤘고, 무안공항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 사태도 내가 무안에 살지도 않지만 그 항공기에 무안공항의 직원도 아니지만, 제주 항공 직원도 아니지만, 그 희생자 친인척도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라 다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 문제, 노조 문제 다루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식 있는 사람만 다뤄야 된다는 그 주장은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간에 선진화 씨는 이제 다음부터 본인이 직접 거기에 살지 않거나 그 주식 갖고 있지 않거나 그 피해자하고 관계없는 주제는 입 닫으세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본인의 처신이나 좀 잘하시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습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정치 선진화 펜앤 주식 있냐고 묻네. 펜앤 그럼 논의하지 마세요. 펜앤 주식도 없으면서. 웃긴 얘기도. 참 우스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호르무즈에 지금 선사들이 선박이 26척 갇혀 있고 한창 나오네 어찌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니까 5억 넘게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중소 선박사들도 많다. 피해가 상당히 누적돼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란에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뭐 돈이야 뭐 나중에 벌면 되지만 다 목숨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뭐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배를 아예 세워둘 수는 없고 기계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기름을 계속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 할정료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화주에게 또 이거를 또 부담시키게 합니다. 근데 일부 작은 규모의 선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선원들의 그런 인건비도 올라가요. 이 전쟁 지역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면, 그러면 그 선원들이 그 급여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급여 안 올려주면 배에서 내리느냐?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어떻게 내리지? 저기가 전쟁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통선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와 또는 근처 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필품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원이 내가 뭐 퇴사하겠다, 배에서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 통선을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또 비행기 타고 다시 귀국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원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적정한 어떤 일종의 할증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러면 또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쟁 보험료가 또 증가가 돼요. 전쟁 보험료가 지금 유조선 한 척당 뭐 한 300만 불까지도 이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황당한 게 지금 이란이 이야기하는 유조선 한 척당 호르무즈 해협을 뭐 안전하게 통과하는 통행세가 2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보험료보다 자기들이 낮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 지급에 대한 유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란 측에서도 좀 머리를 써서 그 통행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것 같은데, 전쟁 보험료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조선이 그 수에즈 운하 통과도 기피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홍해 끝도 자기들이 막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도 그런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그런 항로가 좀 채택되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봉쇄를 뭐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예. 미국의 이중 봉쇄다라고 예. 하는데, 벌써 뭐 중국으로 가는 중국행 배를 잡아가지고 원위치를 시켰죠. 못 지나가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미국과 이란의 이런 좀 협상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가는 배 잡았다고 옛날에 아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그 이후에 그 선박 검색 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배가 어디 있었냐?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대서양을 거의 지나가지고 유럽 쪽에 가 있는데 예. 그거를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배 못 지나가게 통제하기로 했어라고 말하고 나서 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잡아왔어요 그 배를. 네. 유럽 쪽에 이미 다 대서양 지나간 배를 그 정도로 미국이 한번 그 여기 통제하겠어요라고 하면 그 어디 공해상에 있는 배라도 통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머리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란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그 미국 이란전을 중계하는 그런 뭐 제도권 방송의 태도나 뭐 전문가들의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이란 쪽으로 또는 뭐 미국이 큰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그런 미국의 전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이게 정말 그 이전에 그 2위권 이하의 국가들의 군사력과 미국의 격차보다 지금의 2위권 이하의 국가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 차이가 더 커요. 이게 AI 문제, 팔란티어에서 하는 AI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전시작전것도 해보고 하겠다. 뭐 이번에도 그 X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건데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전투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미국이 AI를 도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켜놨어요. 이제 그 천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 우리가 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그 전시작전 능력을 그런 헤드쿼터의 그런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한국군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미군이 그걸 듣겠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판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뭐 정찰 자산이 없다. 그전엔 그랬지만 그 정찰 자산을 분석하는 분석 자산이 이미 그게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고 기존에 뭐 솔직히 반미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제 전문가에도 많고 언론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뭐 미국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 그다음 생각이고 우리의 국익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가야 할 번영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이러한 상황과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문제와 이론 중 이란 전쟁 사태 안에 담긴 여러 현안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